자, 요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T1이라는 시간이 있고 T2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축이니까 두 개의 순간인 거죠. 시간인 거죠. 그래서 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씁니다. Here, there. 여기 지금 X축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세로축에 있는 X축이 있죠. 그래서 T1이라는 시간에 여기 있다가 T2라는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많이 까는데 여기에 conservative force 보수적인 힘이 아니라 보존력이 작용하는, 보존력 많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마찰력이나 그런 거 아니고 중력이나 그 전자기력처럼 보존력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포텐셜로 다 유도되는 거죠. 대학원생 수업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포텐셜로 다 유도되는 거. 그러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그런 것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주어져 있고 시간 두 개 주어져 있고 그러면 T1이라는 상황에서 여기 물체를 갖다 놓으면 지금 힘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순간이 다 예측이 되죠. 아까 김원 교수님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뉴턴 역학에 의해서 어떤 힘이 모든 공간에서 어떻게 주어질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입자를 하나 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뉴턴의 이 법칙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할 거고 T2가 되면 어딘가에서 운동이 끝날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다 예측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actual path, 실제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T1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죠. X1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T2에서는 X2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물체는 T1에서는 X1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T2에서는 X2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움직임은 이거죠. 실제로는 이게 X축에 있고 이게 X1, X2가 있는데 T1에서는 여기 있었고 T2에서는 여기 있다 이거죠. 사실 실제 움직임은 당연히 아이패드 장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요렇게 왔다가 여기 이렇게 간 거죠. 위로 살짝 튀어나갔으니까 이거보다 살짝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사실 요런 움직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액츄얼 패스라고 불러서 요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움직였냐? 이거는 요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요렇게 움직일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은 여기에 이 공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 힘이 뭔지 모르면 당연히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컨서버티브 포스, 그러니까 여기 각 공간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고 포텐셜 에너지의 공간적인 기울기, 아까 뭐 괜히 그레디언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미분이죠. 1차원이니까.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이제 힘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의 힘이 모든 x 값에 대해서 정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괜히 어렵게 했지만 사실은 요거를 x축을 다시 위로 세워서 여기에 만약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걸려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 괜히 그렇지만 뭐 mgx잖아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mg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포물선 그릴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중력 말고 다른 것들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 포텐셜로부터 유도만 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위치를 알고 있고 끝날 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전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시작할 때 위치를 알고 있고 시작할 때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 뭐라고 불러요? 들으면 아마 알 겁니다. 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불리죠. 이 시작 조건이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그거랑 다르죠. 이거는 시작할 때 위치와 끝날 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이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이니셜 컨디션은 처음에 속도와 처음에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이게 뉴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적분 두 번 해야 돼서 적분상수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에서는 처음에 위치랑 속도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처음 위치, 나중 위치가 주어지면 어쨌든 상수 두 개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립니다. 뭐 뉴턴 역학을 다시 가져오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이 두 개 갖고. 그럼 사실 우리가 1학년 때부터, 학부 1학년 때부터 또는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다면 고등학생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이거 어차피 모든 순간에 이 순간에 요 기울기가 뭐죠? 요 기울기가 뭐죠? 요 기울기가 속도죠. dx 나누기 dt 속도죠. 요 속도를 알고 싶은데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 속도의 변화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속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F는 M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사실은 힘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1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이 요렇게 주어지고 여기서는 힘이 요렇게 주어지고 여기서는 힘이 요렇게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힘이라는 역할은 요 지점을 딱 찍은 다음에 요 지점에 기울기의 변화율이 이거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말이 괜히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의 요 값들이 뭐 컬러 코드로 할 수 있겠지만 요 값들이 이 속도의 변화율을 계속 컨트롤함으로써 얘가 어떤 경로로 갈지를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딱 되는 거죠. 그게 고전역학에서 F는 MA 또는 F는 M 곱하기 T제곱분의 D제곱 R을 계속 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서 해서 끝난다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에 어차피 다 예측이 된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파이만 렉처 온 피직스 볼륨 2의 챕터 19를 보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저 진짜 경로 말고 가짜 경로를 하나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같은데 요런 이상한 가짜 경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imagined path라고 부릅니다. 상상의 경로예요. 주의하실 게 진짜 경로든 가짜 경로든 바운더리 컨디션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물체가 T1일 때는 X1에 있다가 T2일 때 X2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따를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게 되면은 이런 파란색에 실제로는 이렇게 갈 리가 없는 이런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 경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속도 다 계산되죠. 미분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제 진짜 패스가 있고 상상의 패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가짜 경로를 리젝트하고 진짜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매 순간순간에 미분값의 미분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이거 뭐 이미 답을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요런 패스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는 뭐 무수히 많은 가짜를 생각할 수 있죠. 요 진짜 패스의 특징이 뭐냐? 라면서 파인만 고등학생 시절 파인만의 물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 스테이트먼트. 지금은 스테이트먼트인데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프롤로그 입장에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운동 에너지 이 모든 운동의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요.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가짜 경로라도 속도 다 정해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고 이미진드 패스라고 합시다. 가짜 경로에 상상한 그 경로의 모든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되게 여기는 구어체식으로 썼어요.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는데 take away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포텐셜 에너지만큼을 버리고요. 요것 때문에 이게 보존력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찰력 같은 거는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요 프레임워크에서는 못 써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 역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거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인테그레이트 적분하는데 over the time during the whole path. 요 운동이라는 내내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T1에서 T2까지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당신은 뭐를 발견하게 될 거냐? 여기서 말한 넘버라는 건 적분의 결과입니다. 말이 괜히 어렵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한 요 상상의 경로를 따라서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계산 다 될 테니까. 그 숫자는 언제나 진짜 경로를 따라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의 숫자에 비해서 클 거다. 라는 거예요. 되게 뭔가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었다면 뭐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 뉴턴 이법칙이랑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배우셨던 이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하고 그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고 빼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배우는 그게 나온다는 거. 뭐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요. 엄밀한 증명보다는 좀 이런 식의 수학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는 과정인데 사실은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요거를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이게 말이 너무 많아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곱씹어 보시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생각하죠. 이게 여기서 진짜로는 요렇게 가는데 가짜로는 막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오면 됩니다. 이게 요 바운더리 컨디션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 전에 여기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기 전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전문까지 갔다도 돼요. 근데 뭐 그게 힘드니까 사실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지각을 안 하려면 쉬는 시간 끝나기 전까지 여기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다 올 수도 있고 뭐 전문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한데 중간에 제가 관찰을 전혀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뭘 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르는지는 제가 지금 말한 요 예가 아니라 휴먼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진짜 어떤 그 포텐셜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의 포인트 파티클 얘기를 하면 사실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진짜 경로의 특징이 뭐냐? 요 가짜 경로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지금 요 순간에 요렇게 가는 그 경로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쭉 가면서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 적분할 수가 있고 요런 움직임을 하는 중에 그걸 다 적분할 수가 있고 요렇게 가다가 적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수많은 경로, 말 그대로 진짜로 수많은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드 패스는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그 수많은 경로 중에서 하필 요 적분을 최소로 만드는 게 진짜 경로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 처음 접한 학생들한테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이 속도의 변화율이 그냥 결정된다고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지금 심지어 뭐 에너지까지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경로의 특징이 뭐냐? 이 진짜 경로를 따라서 요거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숫자만이 최소값이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하면은 요 값이 진짜 경로에서의 적분값보다 무조건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지 잠깐 생각을 뭐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요걸로부터 떠올릴 수 있는 건 이 진짜에 비해서 얘는 뭔가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쓸데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뭐 중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여기 위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여기 속도 엄청 크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드는데 어쨌든 방향이 이거라도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런 기울기로 가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꿀렁꿀렁 이렇게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그냥 비슷하다고 놓으면 얘가 많이 이렇게 될수록 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게. 그러면 제일 이거 최소로 줄이려면 그냥 직선 연결하면 제일 쉽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면 직선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나 여기나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다면 그냥 하나로 쭉 가는 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보다 무조건 이게 작습니다. 사실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컨서버티브 포스만 있다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아예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또는 이게 상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수가 되면은 어차피 상수 곱하기 시간적분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상수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텐셜이 다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그냥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포텐셜이 있으면 왜 이렇게 구부러지는가? 그래서 요게 중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대충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P가 되게 작고 여기서는 P가 큽니다. 그래서 요게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이 뒤에 빼는 요 양이 여기서는 작은데 여기서는 큽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인 것도 이게 변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상한 대로 단순히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고 이 밸런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거를 그대로 중력 없을 때처럼 직선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게 위로 갈수록 점점 이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적분은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냐? 지금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최대한 이거를 많이 빼려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순간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직선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얘가 최대한 빨리 위로 갈 수 있으면 여기서 좀 더 이득을 봅니다. 이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 속도가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전혀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절묘하게 잡아서 여기를 최대한 이 소위 위쪽의 공기를 빨리 맞게 하되 이 적분을 최소화할 정도의 절묘한 밸런스를 잡아서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할 예가 광학에서 배우는 그거 있죠. 스넬의 법칙은. 그게 빛이 최단 시간에 가기 위해서 뭐 페르마의 원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의 속도가 굴절률 때문에 빛의 속도가 다른 데 갈 때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얘가 위로 갈수록 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보내려면 이게 너무 빨리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절묘한 밸런스가 될 때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파인만 그 책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까지가 그 베이더라고 불리는 그 선생님이 파인만에게 얘기해 준 거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 말해야 될지를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났다. 그런데 파인만은 언제
말하는 걸 멈춰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더 가겠다 라면서 유도를 꾸역꾸역 하십니다. 네, 저도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유도를 꾸역꾸역 해볼 텐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 쓰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 대신에 나는 당신들을 무섭게 만들고 디스커스트하게 만들겠다. 이거를 증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귀찮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사실 여러분이 이미 배웠을 수 있는데 그 학부 때 이거를 그래서 액션이라 부른다라고 하고, 액션이란 건 아직 여기서 라그랑지한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를 액션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멀하게, 이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니마이즈 한다는 저게 액션이라 불리는 거고, 요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경로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가. 물론 컨디션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x1, 지금 액션이라 부르는 건 그냥 말을 쓴 것 뿐이니까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라는 거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과는 달리 파인만은 언제 말을 멈춰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수학적 문제는 for which 어떤 커브가 어떤 커브일 때 요 숫자, 근데 참고로 이거 숫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란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숫자는 아닙니다. 단위계로 따지면 이제 줄 곱하기 세컨드 뭐 이런 식의 갖고 있는 엄연한 물리량입니다. 흥미롭게도 요 액션이란 물리량이 각운동량이랑 정확히 똑같은 물리량, 그 물리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따져보셔도 되고, 좀 더 흥미롭게도 플랑크 상수랑도 똑같은 물리량을 갖고 있습니다. H 또는 H바라고 쓰는 각운동량, 그런 거 따져보면 될 거예요. 각운동량이랑 플랑크 상수는 당연히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양자각 시간은 이제 각운동량이 무슨 H 이렇게 양자화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최소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어떤 미니멈을 찾는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우리가 그 어떤 양의 미니멈 찾는다는 거,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거,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액션을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무슨 어떤 수학적 오브젝트니까 이 오브젝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따져본 다음에 그거 중에서 뭐가 이거를 최소화하냐, 그 문제니까 미분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얘가 요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저게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100까지 구간에 있는 실수 중에 하나다. 그러면 미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요 베리에이션이 변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아니고요. 저 경로 자체예요. 요 경로가 xt인 거죠. 이게 그리고 1차원이라 xt지 3차원이면 이제 rt 뭐 그런 거겠죠. 더 복잡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1차원이랑 크게 뭐 다르진 않는데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이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훨씬 더 복잡한 종류의 수학입니다. 이게 아예 다른 종류의 수학이다. 거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오디너리한 캘큘러스가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냐? calculus of variation이라 부릅니다. 뭐 이름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은데 한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이제 한자어를 줄여가지고 이제 한자어를 이용해서 변분법이라 부릅니다. 학부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D나 파샬 그런 거 안 쓰고 막 델타 기호 쓰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소문자 델타 쓰는. 요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런 종류의 수학 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종류의 수학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수학적 집에서 서클이라는 게 있죠.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원이라는 거를 떠올리면 어떤 주어진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점의 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근데 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원이라는 게 encloses the biggest area. 원이라는 거는 주어진 길이의 원이라는 거는 그 주어진 길이로 어떤 회곡선을 만드는데 그 감싸는 그거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길이의 원을 만들면 요런 넓이의 면적을 감쌉니다. 근데 똑같은 길이로 원이 아니라 요런 찌그러진 걸 만들면 반드시 요 넓이는 원의 면적보다 작습니다. 원을 그래서 요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괜히 막 어렵게 정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종류의 문제가 캘큘러스 오브 베리어션, 그러니까 커브 자체에 대한 미분 적분 같은 거죠. 이거는 원을 반지름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주어진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점을 집합. 근데 이거는 거꾸로 원을 원주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의하려면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너한테 어떤 끈을 줄 테니 요 끈으로 최대 넓이를 감싸봐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원으로 감싸게 되는데 이게 이런 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하게 지금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종류의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엄두가 안 나죠. 이런 calculus of variation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중에 2장에서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하려는 거였는데, 이거는 마무리를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더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구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루 패스, 진짜 패스가 있고 폴스 패스, 가짜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가짜 패스를 만드는 순간에 무조건 항상 액션이 커져야 되는 거죠. 말이 쉽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동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수백만 개의 패스를 그려본 다음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게 숫자로도 쉽지 않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를 찍은 다음에 뭐 요즘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찍은 다음에 이제 챗 GPT 보고 100만 개의 패스를 생각해봐라. 다 계산해봐라. 뭐가 미니멈이냐. 그래도 근데 정답이란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패스가 챗 GPT가 생각하는 100만 개 패스 중에 하나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택도 없고 별로 그렇게 이피션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면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일반적인 숫자랑 함수 쓰는 미적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힌트를 얻어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 조금 더 익숙한 x라는 변수가 있고 요 변수에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fx라고 쓸 수 있죠. 요거의 미니멈은 뭐 이런 데서 x 민이라고 쓸 수 있고, 요 지점은 당연히 dx, df, x 민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x가 숫자가 아니라 이게 패스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라면 이제 미분 공식 있고 뭐 포물선이라도 미분 공식 있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되게 대책이 없는, 지금 요 변화시켜야 되는 베리어블이 패스 자체일 때가 문제인 거니까, 그거 말고 이게 성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지점 근처에서 여기,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닌 지점에서 얘가 x만큼 조금 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변수가 이 정도 변했을 때 함수는 얼마나 변하는가? 그건데 이거는 당연히 되게 작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은 저게 델타 x가 굉장히 작다면 이게 거의 여기에 비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의 기울기가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이게 그냥 정이니까, 사실 기울기가 정이니까, 이 기울기가 정이니까.
이게 그래서 x가 x 미니멈이 아닌 곳에서는 델타 x가 조금 변할 때 델타 f는 델타 x에 비례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증가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하면 또 감소가 될 테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뭐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특정한 지점에서 x가 델타 x만큼 변했는데 델타 f가 비례해서 변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 요 지점에서 살짝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델타 x. 그러면 이 괜히 눈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만큼 갔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변화가 되게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을 동원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살짝 변하는 거를 언제나 테일러 시리즈 근사 같은 걸로 미분이 가능하다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어떤 여기 x0라고 씁시다. x0를 근방으로 했을 때 x0 근방에서의 함수값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 게 x0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1차항 나올 차례죠. 미분한 거를 x를 x0에서 하고 x 빼기 x0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에 우리가 아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3차항부터 쭉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델타 x라고 했던 게 이거죠. 델타 x. 얘는 델타 x의 제곱이죠. 그리고 델타 f는 fx에서 fx0를 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미니멈이 아닌 요 일반적인 지점에서의 델타 f가 델타 x에 비례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서 이거에다가 이거에 비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부터 쭉 있을 텐데 델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를 0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 기준점이 미니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적용. 그러면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델타 f는 이거에다가 x 빼기 x민 그리고 2분의 1에 두 번 미분한 거에 x민에다가 x 빼기 x민 제곱 그 다음에 이제 3차항부터 나오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게 뭘까요? 여기는 델타 x에 비례합니다. 여기도 델타 x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이게 델타 x잖아요. 델타 x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델타 x 3승에 비례하는 항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제로입니다. 예. 제로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유일하게 요 경우에는 델타 f가 로이스트 오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일반적인 미적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니멈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했을 때 상수 다음으로 오는 로이스트 오더가 퍼스트 오더가 사라져버리고 세컨드 오더가 되는 유일한 지점이 요 값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를 델타 x만큼 변화시켰는데 이 함수의 변화량은 델타 x에 비례하는 게 로이스트 오더가 아니라 델타 x 제곱에 비례하는 요런 특별한 x민이란 이런 특별한 x0라는 기준점이 있다면 그게 최소 또는 최대에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베리어블이 커브가 되더라도 쓸 수 있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 커브가 있고 실제 커브가 아닌 가짜 커브가 있다면 그 가짜 커브를 요만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액션이 이거에 보통은 비례해서 커질 텐데 유일하게 진짜 패스 근처에서만 요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 이걸 봤는데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관점이에요.